물을 이거 가져가시죠. 또 있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 제가 그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간증을 한번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접한 간증들은 여러 가지 그 은혜가 넘치는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을 제가 간증으로 생각했었는데, 저는 여러분 앞에 그런 것을 보일 만한 간증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은혜를 끼칠 만한 것이 없다면 그래도 살아온 과거를 한번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은 간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요새 우리 전 목사님 덕분에 조금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과거 역사, 궁금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학교를 다녔고, 결혼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자꾸만 책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제가 강원대학교 총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광훈 목사님과 만남,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네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호르몬이 외아들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고향은 춘천이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제 연령대에는요, 호르몬이 외아들 그러면요, 그는 장가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께 한번 물어보시면 그 당시에는 호르몬이 외아들 그러면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었는데,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춘천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6학년 때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와서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승동교회는 합동축의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요, 한 130년쯤 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거기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거기서 교회에서 제가 생활했었는데, 당시 뭐 나름 모범생이었고, 또 교회 말씀도 제가 상당히 하나님 말씀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늘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생이었었는데, 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뭐 교회에서는 이제 회장도 지내면서 이제 나름 모범생으로 제가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시련은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20일 날인데, 제가 결핵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했고, 경기고등학교를 떨어져가지고 중앙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고등학교 시절이 상당히 저는 좀 짜증나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 교복들을 다 입고 다녔고, 명찰도 있고, 뭐 경기다 뭐 이런 자랑도 많이 있었는데, 그 학교를 떨어져가지고 좀 상당히 좀 짜증나는 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핵을 앓아가지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오빠분이 예전에 신학을 공부하다가 결핵을 앓다가 돌아가신 그런 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패밀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바로 결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간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했었는데, 저는 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한 8월경에 약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술도 제가 대학 들어가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결핵을 앓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2년간 일체 술도 안 하고 있다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술을 제가 처음으로 맥주를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호르몬이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예전에는 다 어렵게 살았는데 저도 이렇게 넉넉한 생활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열심히 하면서 생계를 상당히 유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특히 학생 과외를 많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결심은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로 내가 아르바이트는 시키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 첫 번째 기쁨이 있던 것은요, 83년도에 제가 법대를 가게 됐는데요. 법대를 가게 됐는데 고려대 법대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실력이 좀 안 돼서 서울대 영문과를 가라고 학교에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법대를 진행하게 된 것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대학 들어가서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잘 산다 그래서 제가 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법과대학을 이제 선택하게 된 것이고, 또 들어가서도 근데 앞뒤를 가리지 않고 시험 준비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판검사 직업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 교수란 것은요, 모든 직업이 다 어렵지만은 초기가 어렵습니다. 초기. 그러니까 교수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강사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초기 단계가 너무 힘듭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직업이 좋아서 이제 대학 교수를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서울대 법대 대학원으로 제가 진학을 하고 박사과정을 적어서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83년도에 원주 상지대학에 제가 전임 강사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55년생이기 때문에 83년에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기록적이죠. 만 28에 제가 대학의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박수 치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세월이 좋아서 쉽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제가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단과 사이가 좀 나빴다는 것, 또 올바른 말을 좀 많이 했다는 이유밖에 없었는데, 86년 2월에 그 대학에서 재임용 탈락을 했습니다. 교수였다가 재임용 탈락을 받았어요. 원래 그 당시는 재임용 탈락이 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그 제도였습니다. 86년 2월에 이제 학교를 잘리게 되니까, 86년 3월부터 제가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도 3년 주셨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이제 그 훈련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 86년 3월 달까지 제가 결혼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교수였을 때는 중매하는 분들이 왜 결혼을 안 했냐 물어봤는데, 잘리고 나니까 왜 결혼을 아직 못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좀 다릅니다. 용어가.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에 결혼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렵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여성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쉽게 축제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제가 그 당시 결혼 얘기는 좀 제가 자세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에요. 86년 3월부터 제가 소개를 몇 번 받았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호르몬이 외아들의 실직자가 따지는 것도 많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저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TV를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처음에 몇 번 누굴 소개받다가, 그 다음에 일체 제가 소개를 안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소개를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만나서 예컨대 싫다 이런 말 하기도 싫어서. 86년도에 어떠한 여성분을 소개받았는데,
대구뿐입니다. 근데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구 사람이면 다 알만한 분이라서 제가 처음으로 엄청나게 부잣집 딸입니다. 그래서 뭐 호텔도 있고 뭐 많이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사람은 괜찮은데 뭐 마음에 끌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 주제도 모르고 그때는 제가 제 주변에서는 하는 말이 형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형이 평생 벌만한 돈을 다 이미 번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제가 메모를 많이 했거든요. 메모를 머리가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랬냐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메모한 기억이 납니다.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잃은 것이다 말이죠. 제가 대학 교수로서 대학 교수는 원래 풍족한 그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글을 써서 또 어디 방송을 통해서 조그만한 돈을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생활을 갖다가 참 만들어가는 그런 직업이 교수의 직업인 것이지 처음부터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등등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또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제가 그 길을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건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제가 잃은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 집에서요, 그 당시 그라나다를 서울로 보내가지고 제가 대구까지 그 차를 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집사람이 듣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그때 사양을 했습니다. 87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금년에 꼭 제가 결혼을 하겠다. 계속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87년 초에 만난 여자분이 있어요. 연세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서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데 주변에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저하고 딱 맞는데요. 제3자가 말하는 건 자기가 결혼한 게 아니니까 대충 얘기해. 대충. 자기 일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 친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전화해서 만나는데 그 사람도 억지로 만나는 것 같고 저도 억지로 시간 그냥 뭐 하고 있냐, 사귀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는 다 너하고 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당시 또 메모를 했죠. 아닌 건 아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이게 배우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그건 분명히 이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전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야, 이건 이제 금년에 또 결혼을 못 하는가 보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울부짖는 차원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건 워낙 급박한 사정이니까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 해주시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아무런 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들이 어디를 떠나면요 묘령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식힐 겸 서울에서 속초를 갔다가 속초에서 또 강릉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2박 3일 일정을 제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전 안 하던 사람인데 마치 누군가를 만날 것만 같았어요. 속초 가는데 꽝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강릉을 내려왔는데 역시 꽝이에요. 그래서 강릉에서 후배를 만나는데 제가 전 시간이 남고 후배 검사는 이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강릉에 거기서 있으면서요 그 바다와 호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제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강릉에서 서울을 와야 되는데 강릉 터미널에서 보니까 연될 여자가 없어요, 거기.
야, 그렇다면 이제 원주를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자.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다 꽝이더라고요. 예.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말쯤에 그러면 내가 40에 결혼을 할 있어도 내가 내 길을 가고 공부만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만 제가 결심을 하고, 그런데 7월 말쯤에 이제 7월인가 8월에 이제 누굴 만나라고 소개가 왔어요. 우리 이제 집사람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 소개하는 분이 그래요. 집안도 평범하고 고대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인물이 중요하죠.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인물이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선을 몇 번 보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괜찮다는 말은요, 인물이 없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인물이 없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좋은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 매주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야,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무 그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계단에 너무나 머물러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결혼 조건도 제가 거의 빵점이다시피 하고, 직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만나서 사람이 좋으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매주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심정이죠. 근데 하여튼 매주이면 틀림없다. 그건 제가 나갔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서 앞에 앉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평소 우리 집사람이 그 고대에서 응원단장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저는 멀찌감치 해서 한두 번 본 기억이 나요. 나는데, 그 여자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하여튼 침착하게 일처리를 잘 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하고도 이제 나이가 7년, 8년 차이 나고, 때문에 그 당시도 제가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직장도 없었고, 집안 형편도 전 결혼을 했을 때 처음으로 저희 집을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새 방을 살았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짝을 마련해 주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외국인 회사를 다녔어요. 외국인 회사를.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 주 수입원입니다. 저는 시간 강사니까 주 수입원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 수입원으로서 몇 년간 이제 우리 집안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체 직업을 안 가져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9월 5일 날 만났습니다. 2000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87년 9월 5일 날 만나서 그해 11월 20일 결혼했습니다. 예. 근데 나이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끼리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그 강남에 살 인생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는 자가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보금자리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강북에는요, 그 당시에는 지하철이 둘밖에 없었거든요. 1호선하고 4호선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데가 도봉구 창동입니다. 창동. 그래서 우리가 그 지하철 인생이기 때문에 도봉구 창동에서 저희가 집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장이동은요, 창동에 비하면 훨씬 더 신시가지에 속합니다. 창동에서 저희가 이제 생활했었는데, 그 당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87년도에는요, 좀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를 갔고, 보통 사람은 제주도를 갔는데,
저는 제주도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에도 못 가고 제가 이제 그 지인의 콘도를 빌려서 갔습니다. 뭐 불 끄면 똑같잖아요. 호텔이나 뭐 콘도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집사람도 뭐 기꺼이 동의를 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문제 때문에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이 배우자를 이제 우리 구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보면요, 배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은 필요 없어요. 예. 이 안에 흥분하는 남학생이 하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자식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87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실직 생활을 하다가 89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연구관으로 제가 특채가 됐고, 9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1년에 큰 복을 주시는데 90년도는 제가 잊지 못할 해입니다. 87년 결혼이 가장 중요했고 90년도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90년에 받고, 또 그 해 가운데 교수가 되고, 또 그 해에 큰아들을 제가 낳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도는 제가 제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훈련 주셨는데 90년도에 제가 대학의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컨대 뭐 다른 교수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놀고 이렇게 잘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83년도부터 6년도에 상지대학 교수를 했을 때 보니까 교수 봉급이 많지를 않아요. 물론 그때는 학교가 좀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수 봉급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갖다가 나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제 나이 또래는요, 배우자에게 뭐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남자의 수치로 여겼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연령이 아닌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혼자서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자를 빵집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아직 그 꿈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수로서 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고서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책을 써서 부수입을 제가 올려야 되겠다. 제가 이제 86년 실직한 다음부터는 제가 논문도 공부도 하고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직장 있었다가 잘리고 나서 하니까 저는 친구를 안 만났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잠깐만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전문대학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그럼 이제 지치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쓸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서울법대 저한테는 뭐 은사가 되지만 지도교수는 아니신데, 그분이 10년간 대한민국의 헌법 책을 갖다가 제피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책을 시간 날 때마다 연구했습니다. 이걸 깨려고요. 근데 그 얘기는 남한테 못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제가 실성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직을 해가지고 실성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남한테 일찍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장단점이 뭐겠는가, 그걸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교수가 되면 이 책을 내가 한번 내보리라,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 90년도에 교수가 됐죠. 전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제가 극도로 제한하고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것을 제가 책으로 제가 냈던 것입니다. 냈는데, 첫째는요, 그 당시는 좀 획기적인 일을 했었는데, 제가 서울법대 교수가 쓴 책을 지방대학의 법대 교수가 깬다? 이거는 과거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뭐 어떤 그런 도전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책의 장단점을 제가 다 간파했지만, 첫째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만 읽도록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쓸 때는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나 오래 공부하는 사람이나 다 그들의 수요를 맞추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봐라.
그렇게 어차피 안 팔릴 책일 테니까.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된 사람만을 제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기존의 책보다 예전에는 국판이라 그랬는데요. 국판보다 조금 큰 크라운판으로 제가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또 법서는 대부분 다 흑백이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칼라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영선 교수님 이 책보다 제가 1,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10년간 재패하신 분은요, 돈도 많이 벌었단 말이죠. 벌다 보니까 책값을 낮게 책정합니다. 그 수험생을 위한다는 명분도 되죠. 그러나 어떤 또 다른 명분이 있냐면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쁘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 1,000원, 10,000원인가 11,000원 가지고는 안 돼서 제가 그 출판사 사장 보고 1,000원 더 받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이제 세게 주시더니만 그때 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제 능력으로 된 건 결코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책을 냈는데요. 그 해에 그 1등 하던 책하고 동률 1위가 된 것이에요. 그거는 예컨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랬는데 그다음 재밌는 것은요. 그 해에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3개의 고시가 있었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요. 탑 10 한 사람, 사법시험을 그 해에 10등까지 된 사람, 또 외무고시 10등, 행정고시 10등 한 사람들을 합격 좌담회를 합니다. 좌담회. 그래서 그거 갖다 학생들에게 다 이게 알려준단 말이죠. 잡지에서. 그때 보니까 탑 10 한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7명이 다 제 책을 소개를 해요. 그 책 보고 도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듬해가 되니까 그 당시는 이제 고시 잡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고시계, 고시연구, 5월간 고시인데 잡지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기가 실립니다. 그 잡지가 3개니까 매달 합격기가 몇 개가 나오죠? 9개가 나오죠. 9개가 그렇죠? 9개가 나오는데 그 합격기마다 이제 말미에는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갖다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한 80%, 90%가 김학성 객관식 헌법을 갖다가 써주는 거예요.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홍보가. 이건 정말로 제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2년간 대한민국에서 해당 분야에 1등을 했습니다. 12년간, 예.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5년도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은 91년부터 2002년까지 제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본 사람도 제 책을 안 산 사람은 없습니다. 2번, 3번 산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안 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죠. 그렇다고 제가 떼돈을 번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근데 교수로서는 그래도 좀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좀 올려주면요, 또 사람이 이제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총장 도전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2002년도에 책을 다 그만두고 2004년부터 제가 2008년까지의 4년간 국립대학교 총장을 한번 해보겠다. 그 당시 제가 얼마큼 교만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제 계획대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제 능력으로 상당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겁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되 하나님 조금만 밀어주시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그 당시 생각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좀 온전히 대학 행정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냉정히 들으면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장 선거를 함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득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얻으려니까 교수를 만나서 밥을 사고, 그다음에 또 술도 한 잔 사야 되고, 또 술을 거절하더라도 제가 술을 이제 권면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제가 많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었을 텐데, 그런 일을 뭐 기쁘게 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걸린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걸 제가 돌이키지 못하고 제가 했던 것이에요. 2008년도에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선거에서 2등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2008년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 선거판에 발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선거에 안 나가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제가 돌이켜서 한 2, 3년간 마지막 제가 제 그동안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헌법책 교과서를 제가 저술을 한 다음에 지금 저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노력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2011년 한 3년간 이제 고생을 해서 헌법과 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재밌어요. 1등, 지난 2008년에서 1등한 그 친구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총장에 나올 수가 있었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나오면 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죠? 저는 뭐 3년간 또 선거운동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학 내에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2008년에 1등을 해서 총장에 당선된 사람이 총장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2011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요, 웃지 않을 수가 없죠. 마음속으로. 다시는 선거에 안 나간다 그랬는데, 제가 3년간 열심히 회개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책도 썼죠. 근데 보니까 1년 지나면 선거가 있게 돼요. 그러면 2등한 사람이 매우 유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니만 이런 또 길을 열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2012년에는 강원대 교수가 한 900명쯤 돼요. 상당히 교수가 많은데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얼마 전에 교육감에 나오려고 했던 이주호, 그 사람이 그 당시 교육부 장관 했는데, 그 양반이 주도가 돼서 강원대학은 50명의 이 간선제로 총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무작위로 대표를 뽑았어요. 뽑고 50명이 모여가지고 총장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이게 제가 볼 때는 뒷굿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좀 잘 살으셔야 돼. 한 번 찍히면 오래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전 선거에서 2등한 건 다 교수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명이었는데 총장이 이 저를 2등한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1명인가가 후보로 나왔는데 그 총장이 이 11명 후보에 대해서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이제 선거인단에 보냈습니다.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한 일이에요. 국립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후보에게 점수를 매겨서 내려보내면 선거인단은 어떻습니까?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 점수를 매기냐 말이죠. 김학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비밀 문건을 제가 받아보게 됐는데, 법대 학장의 경험이 있으나 평이 좋지 않음, 뭐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어요. 11명 중에서 7등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명을 뽑아야 되냐? 5명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7등이니까 또 탈락되어 오르는데 1, 2, 3, 4로 5등까지 내려왔는데 5등을 제끼고 제가 5등이 된 겁니다. 7등에서 5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어렵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려나?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7등에서 5등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강원대학교 선거 규정은요, 1차에서 5명 중에서 1차에서 2명 뽑습니다. 과반수가 안 나오면 다시 둘 놓고 하나를 뽑습니다. 그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랬는데 5명을 놓고 2명을 뽑는 1차 선거를 했는데 1등이 13표, 제가 12표, 3등이 8표였어요. 기타는 생략하고요. 13, 12, 8이에요. 자, 그러면 이 8표를 얻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차 선거에서
탈락되어 옳죠. 1차에서 2명 뽑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3명을 놓고 투표를 했더라고요. 3명을 놓고. 그러니까 저희는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8표 얻은 사람들은요, 그 선거팀들은 그 8표를 알고 나가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팀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2차 선거를 했어요. 셋 놓고. 그래서 제가 1등을 하고 8표 얻은 사람이 2등을 하고 1등한 사람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왜 그랬겠느냐? 11명 후보 중에서요, 11명 후보 중에서 10명은 강원대학교 교수입니다. 1명은 특허청장을 지낸 사람이 외부에서 영입을 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 특허청장을 역임한 사람을 총장으로 만들어주면 대학의 예산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5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1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그 외부 인사가 13, 제가 12, 그 다음에 8 이렇게 됐었던 것이. 그는 이제 발표를 다 듣고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연단에서 이제 투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2차에서는요, 제가 1등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등하고, 그 다음에 8표 얻은 사람이 2등을 하고, 1차에서 1등한 사람이 탈락이 됐어요. 그 왜 탈락이 됐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외부 인사인데 그 사람은 유일하게 석사 학위밖에 없었습니다. 외부 인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강원대에게 박사 학위를 주는 총장이 수요자가 뭐 무슨 석사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 선거인단의 분들은 석사인 그 외부 인사를 거기서 탈락시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놓고 다시 이제 이 결선을 했는데 거기서 8표 든 사람이 저보다 1표를 더 얻어서 그 사람이 1등이 되고 제가 2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1차에서 2명을 뽑았는데 그 1명을 뽑을 때 순서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뭐 역부족이죠. 그런데 13, 12, 8이었는데 이 8은 1차 선거에서 탈락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음 선거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2등이 됐고 그 다음에 1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선거 전날 선거를 관리하는 관리단에서 규정을 바꾼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규정은요, 강원대학교 전체 교수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단에 의해서 선거 절차를 바꿔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단이 할 일은 당일 예컨대 선거인단에 대해서 핸드폰을 제출하라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정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을 벌인 사람도 교회 장로가 했고 11명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보낸 사람도 교회 장로가 적극 관여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 제 실명을 걸고 대학 총장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제 진정서를 제가 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거짓이 있으면요, 국립대학 교수는 저는 이렇게 파면이나 해임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당당했기 때문에 다퉜던 것입니다. 그 이제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두 파가 나눠졌는데 하나는 이 간선제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잡음이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밀어 붙이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비서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예컨대 1시간 반만 조용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제가 했는데 이 사람이 83년 상지대 교수부터 지금 그때까지의 모든 행적을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사게 됐고 어떻게 팔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이사를 한 적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체크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좀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게 제 진정이 받아들여져서 제가 총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전화까지 받았으니까 제가요. 근데 상대방은요, 또 이 연구 부정까지 있었어요. 부정 액수가 뭐 한 몇천만 원 됐었는데, 이과 교수인데,
그 친구도 교회 장로입니다. 예. 그러다가 그 사람이 됐고 제가 총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총장 선거에 나와서요 떨어지면요 많은 후보자들이 반폐인이 됩니다. 폐인.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면요 지지자가 별로 없어요. 200명을 만나서 면전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면요 한 35표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교수들이 사람을 갖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우울증도 발생하고. 김학성은요 2008년에 떨어지고 관둔다 그랬는데 2012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교수들이 인정하죠. 총장을 했다가 도둑질 맞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폐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는 것인데 그 구역 안에 저에게는 총장직이라는 게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건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요 몇 달 만에 만나면 김 교수 왜 이렇게 얼굴이 상태가 좋으냐 그래요. 왜냐면 지금 반 썩어가지고 지금 비틀비틀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밝고 명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 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내가. 우리 집사람 잘 알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결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그 총장직을 방해하시는가 하면요. 지금 2012년에 총장이 됐죠. 어떤 사람이? 여덟 보던 사람이요. 제가 그 총장하고 여러분 많이 다퉜습니다. 이 문장으로 너 잘못된 거다 말이죠. 그랬는데 그럼 2012년이니까 2016년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2016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2015년 8월 달에 총장직을 사퇴합니다. 그때 또 학교 평점을 잘 못 받아서 저도 글을 썼죠. 너 그따위로 하려면 총장 관둬라 임마 내가. 그런 글을 제가 신문에다 썼는데 그렇다고 총장이 왜 관둬요? 국립대학교 총장은요 워낙 지위가 탄탄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데모해도 그만두지 않으면 그만해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2015년 8월 달에 총장직을 사퇴한 거예요. 그 법적으로는요 총장이 고리가 되면 우리 교육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됩니까? 저밖에 없잖아요. 예? 2008년에 2등 했어요. 2012년에는 교수들이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총장직을 도둑질 맞았다. 그런데 말하는 놈은 없어요. 이건 대학 교수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여러분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볼 때는 저는 대학 교수에서 속성을 잘 알잖아요. 예? 정말 뭐 기기가 곱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닌 사람이 지배적입니다. 예. 그건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예. 우리 집사람은 대학 교수 알기로는 완전히 그냥 헛방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자 15년 8월에 총장이 진짜 사표를 냈어요. 가운데 총장이 60일 이내에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표정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다시 이제 대학 내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간선제를 직선제를 고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운동이 있으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그럼 직선제를 고치자. 제가 그래 찬성을 해야지.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표 떨어지니까. 하자 말이지. 너는 간선도 좋고 직선도 좋다 말이지. 그래서 이제 품위 있게 다니려고 이제 점잖게만 이제 행동하면 된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럼 한 학기 남았기 때문에요. 그쵸? 한 학기 남았기 때문에, 뭐 직선제고 가건 지금의 간선제를 유지하건 간에 총장 선거는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해 한 11월쯤 되니까요 구성관에 합의가 안 되는데 이
저 말고 한 7명의 후보들이요, 연합을 하더니만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왜냐? 저는 2016년 2월까지 투표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2020년에 정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가운데 규정을 보면 총장은 임기 시작할 때, 선거할 때 4년의 임기가 남아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제가 그만두니까 2016년 2월 말까지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015년 11월쯤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선거 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석 달만 지연시키면 김학성이가 못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이게 국립대학이니까요, 나라가 봉급을 주니까 대학이 자기 멋대로 해요. 행정지원이 많으니까 대학은 100% 굴러갑니다. 사립대학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만일에 그 총장이요, 그만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지 않았으면 2016년 2월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에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 총장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처음에 2015년 8월에 그만두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제 기도를 받아주시는가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관두는 바람에 제가 총장이 더 출마를 더 못하게 된 겁니다. 관두는 바람에. 관두지 않았으면 2016년 2월이니까 그 전에 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 말이죠. 그럼 제가 나가서 물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매우 제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만 틀림없죠. 근데 그 친구가 그만두는 바람에 도리어 2016년 2월까지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 언제 됐느냐? 3월 달에 했습니다. 3월 달에. 제가 못 나오게 하고 3월 달에 총장 선거를 뽑아가지고 다음 총장을 뽑더라고요. 제가 열은 좀 받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 한 번 이 결단을 내리시니까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많이 했었는데 아쉽지만은 못했습니다. 저는 줄로 재어진 구역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하여튼 제가 그 총장 관련돼서 그런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은 또 기쁜 경험도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제 만나는 건 얘기를 말씀드릴 터인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잘 몰랐고 또 우리 언론에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것은 이제 빤스 목사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 싸움꾼의 모습,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는 매번 싸우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맨날 쌈박질 이렇게 하냐 말이지. 나라에 대해서 왜 공권력에 그게 도전을 하는지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전혀 몰라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들이 모를 겁니다. 보도를 안 해주고 있고 보도를 악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모른단 말이죠. 저는 지금 그 당시요, 제가 정년 3년 전부터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제가 정년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헌법책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 제자들 다 줬고 헌법은 제가 다시는 안 할 것이다. 전 진화론 비판, 창조론을 지지하고 진화론을 비판하는 그 일을 제가 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마음을 좀 주셔서 그 일을 준비를 해왔어요. 대한민국에 유명한 그 진화론 비판 하신 분이, 유명한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김명현 교수가 있고 이재만 선교사가 계세요. 두 분의 좋은 강의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이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어떤 틈새가 보이는가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의 진화론을 갖다 한번 비판하는 강의를 좀 만들어 보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다만 대상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생들 또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의사나 변호사도 좋고, 그냥 나이 드신 이렇게 분들을 제가 만나서 웃기고 웃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2시간 동안 꼭 필요한 강의를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저는 과학의 과자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지만은
공부를 해보니까 진화론의 문제점은 깊은 이해가 필요 없고 건전한 상식에 비춰봐서 옳은지 그른지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 눈치를 보면서 30편의 칼럼을 썼습니다. 진화론 비판에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저는 국민일보는 뭐 기독교 신문이기 때문에 우호적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신문에 글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에 제가 내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제 일반 칼럼을 잘 써주면서 진화론을 끼워 넣기로 해서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일반 신문에다가 30편을 제가 썼습니다. 아마 좀 금년에 전 목사님 이제 모시고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요새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러나 시간이 되면 제가 요걸 한 100페이지짜리의 책을 내서 이제 금년에 출간을 할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헌법 교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어요? 진화론 비판하다 왔단 말이죠. 그럼 점수를 좀 많이 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문재인이가 2021년에 4.3 추모사를 말할 때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이거 정신 나간 놈이다 말이죠.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2021년도에는 예컨대 이 남로당 반란군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했어요. 제가 2020년 그 추모사를 보면서 제가 제주 4.3 그 관련된 시민연대에 제가 잠깐 몸을 담았거든요. 지금도 몸은 거기에 담아져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4.3에 대해서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연대가 작년 3월 28일 정광훈 목사님을 처음 교회에서 뵀습니다. 작년 3월 28일이죠. 그때 왜 목사님을 뵙게 됐냐면, 목사님이 4.3 전문가신데 또 4.3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지원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당회장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교회는 어떨까 그랬는데, 첫날 3월 28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4시인데 처음에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에 무슨 철문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철문 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으시시하고 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 철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보통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당회장실이요 상당히 좀 소박해요. 그렇죠? 인간적이기도 하고 보통 제가 경험한 당회장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그날 전 목사님 만남은 전 목사님도 저를 뭐 이렇게 크게 평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전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크게 어떤 뭐 인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왔으니까 이번 주에 너하라에서 헌법 토크를 좀 해보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주에 3번을 했는데, 목사님 그때 3번 한 다음에 목사님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토크를 많이 해봤는데 15분만 얘기하면 상대방 실력을 다 알 수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상당한 이제 헌법 지식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뭔가면, 지금 이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행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첫째,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 이분이 실력이 있나 없나, 좀 외람되지만 처음 만남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실력이 있나? 싸움만 하는 분 아닌가? 뭐 욕하는 건 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전광훈 목사님 말씀표가 있어요. 말씀표를 쭉 체크해 보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제가 그동안에 거의 접하지 못한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걸 알게 되는가, 그런 제가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프를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표를 가지고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평소에 제가 교회 생활은 저는 뭐 한 번도 이 성수주를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제가 살았기 때문에 또 많은 뭐 이 목사님 말씀 접했는데 상당히 전 목사님 말씀이 그 색깔이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이 있고 내용이 참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 과거의 설교를 쭉 제가 보니까 뭐 실력 문제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실력 문제를 말하기가 좀 외람되지만 처음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셨을까? 그건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가 느꼈지만은 역시 여러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성령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보통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요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하실 때 보면 상당히 집중해서 그 해당 문제를 파고드는 그런 탐구력은 뛰어나십니다. 그건 성령으로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가지고 계신 능력이신데 그러나 성령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성적 거기에 학습 그 발달표면 언어가 좀 이렇게 뭐 어눌하다 그런가요? 그렇게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 보면 화술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웅변도 뛰어나시죠? 그나마 성령께서 주신 그 큰 은사가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 말씀표를 보면서 보니까 7대 연합이다, 뭐 7대 명절이다, 5대 제사, 뭐 이런 새로운 말씀들이 아주 넘쳐나는데 보니까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받고 하신 것이 아니겠나. 목사님께서 이제 글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삼각산에 가서 기도 덕분에 하나님과 직접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것 가지고 제가 우리 전 목사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건 아닙니다.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사시는 사택을 제가 갔습니다. 제가 사택을 보면서 저에게 많은 이제 도전을 준 것이 뭔가 하면 수백만 애국 운동을 하시는 지도자의 집이 1980년도에 집에서 아주 지극히 소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 도전이라기보다도 참 많은 놀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너와라에서 목사님께 제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도전이 되고 제가 존경스럽다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단어는요 저 같은 입장에서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존경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 또는 뭐 세종대왕 이런 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지 살아서 움직이는 분한테 뭐 존경한다 이런 말은 참 만남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말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또 하나의 의문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까지 의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소급해서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결혼 때 그 귀한 반포 아파트를 팔아서 가난한 사회에 다 나눠주고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회에 나눠주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장모님의 그 도움이 있었지만은 다 사양하고 그다음에 이 개척교회에다가 비니다판으로서 5년여를 사셨다고 돼 있는데 그게 5년이란 말도 있고 5년 6개월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힌 때가 5년 6개월을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원 목사님이 5년 또는 5년 6개월을 그 비니단판 같은 데서 사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그 기간이 연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의 삶의 모습이 초창기 결혼부터 지금까지의 모습과 일관되게 사신다는 사실에 제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존경한다는 말이 마음속으로부터 제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건 분이다. 거기에 더함도 뺨도 없다 말이죠. 제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요, 다른 교회 분들이죠, 장로 분들이 만나면 제가 그런 이 얘기를 제가 한 5분여 합니다. 내가 만난 전광훈 목사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진짜네요. 안 믿어요. 네. 내가 진짜다 말이죠. 또 여러분, 또 하나, 사실은 사택도 그러지만은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옷을 보니까요, 딱 한 벌이에요. 뭐 이제 애노꾼 때문에 뭐 유사한 옷을 또 입으시긴 했지만 똑같은 한 벌로 그냥 계속 가시는 거고, 넥타이도 하나고 신발도 하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꺾어 신으면서 그게 다를 때까지 그 신발만 신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에 들어서 놀란 거는 신발장이 없어요. 그 집에는. 사모님도 신발 하나 신으신 것 같고, 목사님도 하나 갖고, 야, 이렇게 부부가 저렇게 이제 이 돈의 금전 문제에 초월을 해서 사시는 분이 있겠는가. 저는 참 그런 분들을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좀 보지만,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 같이 또 사모님 같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목숨 건 분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는 결정이 됐는데, 내가 이분을 따른다 하더라도 결코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분 따라서만 가기만 하면 제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기만 하면 저를 이 길 끝에서 맞아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었는데, 문제는 교회를 옮겨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을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장로를요, 외람되지만 제가 97년에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승동교회에서 장로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단히 민주적인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자의 3분의 1을 얻어야만 안수집사가 됐고 3분의 1을 얻어야 장로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3분의 2 얻는 것은요, 교인들이 투표할 때 매우 인색해서 표를 안 줍니다. 근데 제가 창피하게 믿음도 부족한데 42살에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승동교회는 60대에도 장로가 안 된 사람이 수두룩했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죠. 그 당시 저희는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장로를 갖다가 아주 그냥 기도 제목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안 되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일찍 장로가 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한테도 주변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속 전화 걸어서 김 장로 이번에 이 투표할 때 찍어달라고. 그 주변에 연락이 와요. 아니, 김학성 씨는 예컨대 김학성 교수는 분명히 장로가 될 사람인데 뭐 연락까지 엄마가 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도 죽겠다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장로를 하다 보면요, 교회 문제를 잠깐만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2013년에 온누리교회에서 나와 있는 한국교총에 있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교회 제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제가 생략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옮겨서 제가 한 2년간은요, 탈북자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한 것이냐. 저희 집사람은 이제 장로가 아니니까 옮기는데 기꺼이 옮겼지만 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탈북자였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살면서 제가 작년까지 이제 그 새로운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다시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요, 정말 이건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장로로서 교회를 옮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도 좀 많이 해보고 뭐 답은 없어요. 우리 전 목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사인을 잘 주시는데 저는 기도해도 사인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아직 사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유 거짓말은 아닐 텐데 정말 훌륭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도했지만 사인이 없어요. 예. 그랬는데 자, 우리 목사님과의 목사님 능력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이런 리더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면서 이분을 따라야겠다 말이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교회를 옮길 것이냐. 근데 보니까 교회를 옮기지 않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건 상당히 그 시간상 충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로 해서 작년 8월 15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죠? 뭐 교회 8월 15일에 왔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다시 이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광야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는 전광 목사님 모시는 가까운 분들은 뭐 우리 밤새 집회도 많이 하시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도 철야로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갈 데가 없으니까 광화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갔단 말이죠. 그래도 뭐 짧은 추억이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이전 문제도 제가 다 정리가 됐죠. 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은 우리가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얼마큼 제가 유익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배우자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 교인도 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를 다니시고 또 정강 목사님의 밑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제가 사랑제일교회에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요, 제가 한번 그 교인 상대로 4.3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딱 보니까요 한마디로 전사예요. 전사. 영적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훈련을 받은 분들이다. 혹시나 여러분들 앞으로 저한테 물으실 때요, 방언 받았냐 물으실 때 묻는 건 좋은데 이럴 때는 호칭을요 장로라고 하지 마시고 교수라고 좀 불러주세요. 그때 막 그거 어떤 분들이 교인들이 장로님 방언 받으셨어요? 아주 이쁘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2번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물으실 때는 교수님 방언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하기가 좀 편합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 둘째 아이도 우리 새로운 사랑제일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얼굴을 보면 아주 그냥 얼굴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전광 목사님 평생 업고 다녀도 제가 될 정도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본에 물고기가 있는데 고이 또는 코이라 그래요. 코이. 여러분 쳐보시면 코이 또는 고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일본어로 잉어를요 고이 또는 코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코이를 보시면 일본의 이게 이 비단 잉어를 말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어항에서 자라면 7cm에서 8cm밖에 안 자랍니다. 어항에서는. 연못에서 자라면 한 30cm까지 커집니다. 강에서 키우면요 1m까지 커집니다. 그 물고기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광 목사님을 뵙고 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제가 코이와 같은 물고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눈을 많이 뜨게 됐고요. 때문에 애국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눈을 많이 뜨게 됐고, 또 애국 문제를 하다 보니까 제 전공인 헌법 문제가 계속 다시 사용되게 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전광훈 목사님 여러분이 여러분도 뭐 물고기와 이 코이와 같이 다른 데 있었다라면 7cm밖에 안 되는 물고기였겠지만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30cm가 아니라 1m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청년 사업단의 문제는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청년들의 실직 상태를 미취업 상태를 해결한다는 그런 1차적 차원이 아니라 이런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고, 목사님의 계획은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다음에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사업을 목사님이 큰 발을 띄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매우 행복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사님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 간증은 도전도 주지만 좌절을 많이 줘요. 전광훈 목사님의 간증의 특징은 도전을 줘야 되는데 좌절을 줍니다. 저는 좌절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전광훈 목사님의 간증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의 정말 간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좌절을 주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는 도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목사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의 자녀가 자기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는 부모는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보다 낫다고 했을 때 기분 나빠, 질투 느껴,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옆집 애가 잘 되면 질투를 느껴도 자기 자녀가 나보다 낫다고 했을 경우에 질투를 느낀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의 간증과 가르침, 또 의지, 목표를 여러분이 잘 새기셔서 전광훈 목사님을 능가하는 훌륭한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박수를 크게 한번 쳐주셔요.